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인해서 오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방식 접목 사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시대의 중소기업 생산 유통 혁신 방안 토론회는 청중 없이 원택트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관심을 갖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자기 비대면 중계로 전환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급박하고 불편한 상황에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유영준 회장님과 신혜성 부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윤민석 박사님과 성희활 교수님 비롯해 소중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참여로 많은 고견들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을 투자자들로부터 의뢰받아 공급해주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재고나 초기 자본 걱정 없이 신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금융혁신, 유통혁신으로 주목하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제품 개발을 의뢰한 투자자가 완성품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투자자, 제조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보완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함께 하셨고 업계와 충분한 소통 속에서 바람직한 대안 도출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격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토론회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장 류영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중심으로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 생산, 유통 혁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윤관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크라우드 펀딩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의 제품 혁신과 시장 검증을 돕는 역할을 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국내에서는 대규모 생산 및 유통에 최적화된 기존 전자상거래법 체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생산과 유통 방식을 담을 수 있는 입법 논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내가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생각 바탕에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졌었죠. 그렇다면 사업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이냐? 지인들한테 빌릴 것이냐? 은행에서 빌릴 것이냐? 아니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열심히 그냥 내 돈을 갖다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또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냐? 그렇다면 또 내가 만든 물건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바로바로 즉시 판매를 해야 될 텐데 이것들을 쌓아놓고 있을 때 재고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재고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재고가 안 팔리면 나의 사업은 망할 텐데 또 안 팔릴 때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등등의 다양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부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결국 전부 제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할 때 한번 접목시켜보는 방안을 좀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나온 제안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목차는 우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많이들 이미 좀 알고는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그 오해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면 이거 투자네, 단순 이게 일반 펀드와 같은 투자 아니야?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및 특성, 그리고 유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적 성격, 그리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전자금융이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해당이 되는데 전자상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가, 이거는 현재 시점에 전자상거래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크라우드 펀딩.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썼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광의 크라우드 펀딩과 협의의 크라우드 펀딩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군중이라는 의미와 자금을 모집한다는 의미를 그 두 가지를 합성합니다. 그렇다면 불특정 다수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모든 모집 행위가 그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됩니다. 결국에 투자와 그다음 P2P 대출, 그리고 심지어 그 지인들로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 기부까지도 모두 다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받는 것들요.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건데,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서 구세군 냄비로 통해서 돈을 모으는 행위, 아니면 적십자 회비 등도 모두 다 크라우드 펀딩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면 너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줄여서 최근에 나온 그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을 보게 되면 온라인이라는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 SNS 등 온라인 환경을 활용한 자금 공급의 권유 및 홍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금의 공급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자금의 공급 방식은 투자, 대출, 매매, 그다음에 기부 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금의 공급이라고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한다면, 자금의 수요자가 자신의 사업 등을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처음에는 무보상형부터, 이 기회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지만 무보상형에서 보상형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는 기원 중에 하나는 팬심이죠. 팬심으로 과거에 이미 좀 은퇴한 가수나 그분들의 앨범을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팬들이 돈을 모아서 만드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상이라는 쪽으로 변화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 온라인을 만나다 보니까 정보적 거리뿐만 아니라 물리적 거리까지 감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인적 제한 요소도 감소하죠. 예전에는 그냥 주변에 마을 사람들한테 모으거나 아니면 자기 동창회에서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의 아이템만 충분하다면 SNS를 활동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과 전혀 한 번도 모지 못한 사람들끼리 그 물건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은 우선 개방적 구조입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처음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이것을 투자형으로 해도 되고 대출형으로 되고 다양한 형태로 모든 유형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제화된 부분이 있어서 투자형과 이제 대출형 같은 경우는 법적인 구조에 따라서 돼야 되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제 기부형이나 보상형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걸 엮어서 복합형으로도 다양한 유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다른 부분과 좀 다른 자금 조달 수단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자금 공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식의 공모 시장에 참여를 할 때, 일반 투자자가 참여를 할 때 해당 주식의 발행자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게시판에 막 적을 뿐이죠. 그것으로 제한됐지만, 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자금 공급자가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고, 만약에 부정적인 의사를 개진했어도 해당 의사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부정적인 게 더 커진다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홍보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크라우드 펀딩은 내가 내 돈 내 사진이라고 하죠. 내가 돈 주고 내가 사서 직접 후기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영화나 뭐 다양한 물품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게 됩니다. 즉 작은 공급자가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장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계약의 종류, 반대 급부에 따라서 다양한 기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기준 중에서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유형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반대급부의 존재라든지 그다음에 반대급부의 종류에 따라서 유형을 하고 그에 맞는 법적 관계를 찾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통은 이제 크게 비금융형과 금융형으로 나눠지고요. 비금융형 같은 경우는 기부형과 보상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금융형은 대출형과 투자형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우선 금융형을 소개시켜 드린다면 금융형 중에 대출형 같은 경우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연계투자금융업법상 연계금융계약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형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의 투자계약으로 해당이 됩니다. 반면 기부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급부는 없지만 일종의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인데 이거는 부담부증여도 아니고 조건부증여도 아닙니다. 그냥 무상증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기부형 같은 경우는 증여계약이긴 하지만 약간의 좀 법률 기부금품법이라는 법에 적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형, 오늘 논의 주제인 보상형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 또는 조건부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조건부 증여계약은 민법상 조건 등을 보게 되면 사실상 매매계약에 해당됩니다. 서로 이행해야 될 쌍무계약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매매계약에서도 과연 이 보상형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도급계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급계약은 이 물품의 매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의 완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용역계약도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매매계약 플러스 도급계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거래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래구조는 양 당사자 구조와 3당사자 구조가 있는데 양 당사자 구조, 자금 수요자와 자금 공급자만 연계되어 있는 양 당사자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가끔은 존재해요. 예전에 한참 정치인 펀드가 유행했을 때 정치인들 분께서 자기 개별 카페나 그런 곳에서 자금 후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펀딩을 하는 것 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가능했지만 사실상 일반 사업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오픈하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당사자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는 이제 와디즈나 텀블벅도 사실상 이 3당사자 구조에서 중개인에 해당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래 프로세스는 투자형, 대출형, 보상형, 기부형 모두 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기부형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에 이행이 없다는 것뿐이겠죠. 크라우드 펀딩은 우선 중개인과 이걸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모을까요? 어떤 프로젝트가 모으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모집 기간과 모집 금액 등을 협의를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펀딩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펀딩이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조건이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재도전을 하거나 아니면 펀딩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성취돼서 펀딩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자금을 모집하려는 자금 수요자는 반대급부를 이행을 해야 되겠죠. 예,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입니다. 주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사례인데 우선 텀블벅입니다. 텀블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약간 창작자, 그러니까 공예자라든지 문화 창작자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원목으로 만든 스토리지에 대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펀딩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와디즈인데 와디즈는 좀 다양한 품목을 하고 있죠. 다양하게 IT도 하고 있고 문화 콘텐츠도 하고 있고 특히 마을 기업을 위한 농수산물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뿐만 아니라 제2차 가공물이
그 잼이나 농축액 같은 2차 생산물도 그 펀딩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업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업체 킥스타터입니다. 킥스타터가 이제 사실상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아마존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든 국가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과거에 제가 본 사례로는 일본에서도 이 킥스타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 소리는 뭐냐면 이 아이템은 뭐냐면 누군가 집 앞에 오면 이 스마트 센서로 인식을 해서 새소리로 알람을 주는 겁니다. 손님이 방문했다는 알람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금이 현재 모집되고 있습니다. 이 킥스타터 사례 보시면은 지금 3,547명이 지금 약간 그 자금의 모집에 참여를 했고요. 베커로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모집 기간 종료까지 55일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는 어떠한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서 전체로 본다면은 이제 14조 원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약 연 17% 정도 성장이 예상되고 그래서 2023년에는 24조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파란색 짙은색으로 된 부분은 그 짙은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그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이 약간 혼합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약간 연한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투자형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 성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뿐만이 아니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왜 어느 정도인가? 제가 2015년도에 처음 딱 봤을 때 시장이 정말 작았습니다.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도 뭐 몇 개 기업이 있었는데 와디즈와 그다음에 텀블벅 두 개를 합해 보니 전체 시장 규모가 100억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텀블벅 시장 매출 자료를 그 다음에 추적을 못 해가지고 왔는데 와디즈의 기준을 본다면 와디즈 같은 경우는 올해 약 2,85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전체 시장은 텀블벅과 그 외 다른 업체까지 포함해서 약 2배 정도, 한 약 5,7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과 2020년에 비교해 보시면 엄청나게 한 100배가량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0배가량 성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한 이유가 뭔가라고 잠깐 살펴봤습니다. 소규모 창업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동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다양한 대체 투자들에 대해서 집중도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창업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창업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도 상당했죠.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 상황 자체가 창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그 와중에도 1월부터 9월까지 창업된 숫자가 전년도에 몇 배에 이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정규직이나 고용된 직장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귀농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마을 조합 등에서 마을 기업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및 창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조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공장들이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으로 바뀐다는 건 뭐냐면 기존의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00만 개 정도의 물건을 생산하는데 그 품목이 약 1,200개에 이른답니다. 한 공장에서요. 스마트 공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고 조절 및 유통 조절을 해서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고 중소기업이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자체를
갖추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3D 프린터라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게 산업 체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소비자의 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쓰던 거, 남들이 쓰니까 나도 쓴다라는 소비 문화가 있다라면 지금은 남들과는 다른 거, 조금이라도 다른 걸 내가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개성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긱 문화 등이 보편화된 것 같은 나만을 위한 소비 문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뭐 공산품을 사더라도 거기다가 각인을 해서 나만의 이니셜을 새기는 서비스 등이 필수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소비 문화가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규제 및 진입 장벽이 유통시장에 상당히 높습니다. 일정한 품질도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이미 좀 많은 물건을 생산을 해놓은 상태에서 재고를 쌓아둔 상태에서 유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은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창업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창작자들 분들께서는 이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을 대안 시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가 약 5년 사이에 100배가량 성장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적 성격에서는 이제 보상의 성격에 따라 보상형 계약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데 조건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보 증여가 계약이 되고요. 반대 급부로 보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권리나 의무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보 증여 같은 경우도 쌍무 계약에 해당돼서 사실상 매매에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상 매매 계약에 해당이 되지만 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업체의 그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계약 구조, 그 다음에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을 본다면 사실상 도급 계약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조건 부담보 증여와 매매 계약을 구분했던 이유는 사실 당사자들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는 큰 구별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판매자 입장에서 이걸 그 증여로 봐야 되느냐, 매매로 봐야 되느냐에 따라서 매출로 잡느냐, 아니면 증여세를 내야 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냥 매출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구조상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조 2호에 보면 통신 판매란 우편, 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나 용역을 나중에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에 통신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과 통신 판매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승낙 부분입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조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기간이나 금액이 도달되어야지만 판매자 측에서 승낙이 가능합니다. 일반 통신 판매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결제합니다.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게 청약이 되고요. 그 즉시 판매자는 승낙이 가능하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사업자 1인데 다수의 소비자. 또 일반 통신 판매는 사업자 1인데 소비자 1인. 1대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조건이 충족돼야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 1인데 다수의 소비자의 계약 당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의 객체가 불특정 재화라는 겁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재화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 자체가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생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에 해당이 되지만 생산되지 않는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기 때문에 불특정적인 재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나 와디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완성된 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서 아니면 프로토타입의 상품을
기준으로 해서 그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철회권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가장 쟁점 사항 중에 하나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은 해석상 계약 후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에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게 해석상 이 규정이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취소가 되냐면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물품을 받고 나서 7일까지가 이제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약 철회권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적용하게 되면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성취돼서 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 체결 후에 7일 동안 이내에 무조건적인 그 변심에 의한 환불도 가능하죠. 근데 그러한 경우에 환불을 인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1인이라도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면 모집 목표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사후적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야 될지가 좀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사후적으로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한 명 때문에 나머지 다른 소비자들이 물품의 계약 자체가 전체가 취소되는 그런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또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해석이 되나 취소를 요구한 사람, 그러니까 환불을 요구한 사람은 몇몇에만 환불을 해준다. 그런 경우에도 그 자금이 부족해서 제대로 생산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부의 계약 취소를 허용해주면 그러한 경우에 자금 수요자 입장에서 지인들이나 몇몇을 동원해서 약간 바람잡이 역할이죠. 바람잡이 역할로 우선 막 그 소비자들이 직접 막 청약한 것처럼 막 모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기 이거 괜찮은 물건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이걸 사려고 하네 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 좀 불공정 거래 방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제품 등에 대한 정보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상 예측 정보에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좀 변화가 가능하죠. 하지만 일반 통신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서 제품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상품별 정보 제공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전자상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좀 많은 적절하게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미국 사례를 많이 듣는데 미국에서는 사실 전자상거래법이라는 게 없어요. 청약 철회를 보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와 같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약관을 통해서 규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자상거래법 적용 시 문제점은 청약 철회와 관련돼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화의 공급과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청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지급식 거래인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에 협의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자체는 사실 돈 규정 자체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현재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와디즈나 텀블벅 같은 경우는 그 이행 조치에 관한 공급과 관련된 조치에 관해서 별도의 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스크로 제도 및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경우는 이게 소비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인데 문제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물품의 생산을 위한 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재화 등을 수령한 후에 자금이 이루어지는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보상 같은 경우도 그 판매자가 직접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나 창업자의 경우에는 이용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냥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면 좋은 거 아니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개선보다는 그냥 배제하면 어떠느냐라고 했을 때 배제해도 약간 그 당사자들끼리 이미 약간
건전한 유통 환경이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고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법제도에 좀 넣지 않아도 약간 사적 자유 영업 방식으로 넣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커지다 보면 항상 나름대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죠. 예, 소비자원에서 발생한 소비자에서 집계한 그 소비자 피해를 보게 되면 뭐 품질 불량이라든지 배송 지연 등등에 관한 그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소비자 피해가 적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호소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로 하기보다는 그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좀 포함시켜서 조건 성취식 통신 판매 등의 개념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약철회권 같은 경우도 물품을 받은 후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만 이때도 단순 변심이라든지 그 부분은 제한하되 약간 물품의 심각한 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측정보라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예측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물품에 대한 부분이 아직 완성된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완성될 거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예측정보 제공을 허용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생산 상황이나 디자인 변경이 있으면 디자인 변경 등에 대해서 그 물건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인에게 자금 사용에 대한 감시 의무, 제가 자금 사용에 대한 감시 의무라고 적었는데 감시라고 하면 너무 좀 강하고요. 강하고 약간 그 물건의 재화 등의 생산 단계에 따라서 약간씩 뭐 처음에는 20%, 그 다음 단계에 30% 약간씩 차등화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것을 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간 의사소통, 집단지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이용자 간 의사소통의 공간 구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 약관 및 가이드라인 제작을 좀 필요로 한데, 사실 표준 약관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 자체가 크지는 않나 보니까 좀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우선 자체적으로나마 좀 그런 요소에 대해서 약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은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이 정말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단상에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좌측에 계신 제 우측에 계신 텀블벅의 김성민 리드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와디즈 플랫폼의 장정은 법무이사 겸 준법감시인인 장정은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이구형 입법조사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의 박지훈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오늘 사회를 보면서 또 토론을 맡게 돼서 또 사회자로서 너무 또 과하게 시간을 쓰면 안 되니까 저는 좀 간략하게 토론을 하고 다른 분들께 시간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오늘 그 윤 박사님 발제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벤처업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민화 교수님, 메디슨 창업자시고 그 후엔 또 카이스트에서 호학을 양성하셨던 우리나라 벤처업계 대부이셨다가 작년에 갑작스럽게 작고를 하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민화 교수님께서 쓰신 책 중에 호모파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호모파베르라는 그 만드는 인간은 뭘 만드는 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호모 루덴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간은 놀이하는 종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거를 합한 말이 이제 호모파덴스라는 건데 결국은 만들면서 그거를 놀이로 생각하는 새로운 종이 출현하고 있다. 무엇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인공지능이 중심되는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큰 특징으로 이민하 교수님이 그 주제로 책을 쓰신 게 호모파덴스입니다. 제가 오늘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이 발제를 듣다 보니까 그게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제작자와 그것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런 사람들 어떤 기업가적 어떤 혁신형 인간 이런 사람들이 대거 출연할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활동의 무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세도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진짜 뭐 수백 배 규모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더욱 더 큰 성장세를 보일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제 검토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윤 박사님께서 현재 전자상거래법이 어떤 조건을 전제로 하는 그런 유형의 상거래는 좀 뭔가 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 성취식 통신 판매라는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을 하나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나 어떤 본질을 생각하면은 가장 핵심되는 그런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청약 철회권의 문제인데 이 보상형을 일반 상거래처럼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나 그 단순 변심에 의한 반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버리면은 굉장히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량의 설비를 갖추고 하는 대형 어떤 그런 제조업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최초 출발점이 후원형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그 창업자의 혁신 마인드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에 동의를 해서 뭔가 서포트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일반 전자상거래처럼 청약 처리가 자유롭게 되면은 굉장히 좀 어려워질 겁니다.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제대로 정착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 완료 시까지 청약 처리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요. 그리고 물건 수령 후에도 청약 처리가 일반 상거래처럼 용이하게 되면은 이 영세한 제조업자, 창업자들의 그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공지사항과 크게 상이하거나 또는 사기 등 어떤 부당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청약 처리를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측 정보라는 말을 이제 이게 증권법에서 쓰는 용어라서 제가 이제 좀 잠시 처음에는 발제를 듣기 전에는 좀 헷갈렸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발표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 공지사항과 달라질 경우에 그 어떤 갱신 의무, 갱신 공지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그 증권법에서 있는 정보 갱신 의무, 듀티 투 업데이트 이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일하게 같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인 역할 부분인데 윤 박사님께서는 물론 이제 좀 약간 이상적으로 이제 생각하셔서 수요자의 자금 사용 감시 의무나 그 정보 요청이라든가 또 자금 회수 이런 것까지 이제 제안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당장 현실에서 정착되어야 된다고 이제 보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이 제도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어떤 현실 그리고 영세한 중개업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용자 간 의사소통 공간 구축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게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본질이 바로 그거죠. 집단 지성을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소비자들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서포트한다라는 그런 후원자, 서포터로서의 어떤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교환 커뮤니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도 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계에서 오신 분 두 분 토론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와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듣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텀블벅 김성민 리더님께서 다음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텀블벅 커뮤니티 리드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저희 정무지원장실과 핀테크 산업협회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주제인 법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국내에서 오랫동안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해 온 텀블벅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텀블벅은 2011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이던 창작자가 영화를 만들기 위한 자금 모금이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창작자의 새로운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동일한 사업 모델과 운영 원칙을 지난 10년간 고수해 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크라우드 펀딩은 예약 판매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 아니고 구상 단계에서 제작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제품이나 콘텐츠에 대한 지지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후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품을 받아야만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프로젝트 본연의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한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께 영화 액자 포스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포스터를 받았다고 해서 영화는 찍어지지 않더라도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의 목표라는 점에 좀 방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텀블벅에서는 모금을 받는 사람을 창작자라고 하고요, 모금하는 사람을 후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윤민석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순히 조건 없는 기부에서의 후원자와는 조금 다르지만 저희는 이제 기부형과 후원형을 혼합해서 프로젝트 목적에 달성한다면 기부도 할 수 있고 조건부로 후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업계에서 발생한 소수의 사고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로 크라우드 펀딩을 처음 접하신 분들께는 저 이렇게 말씀드린 텀블벅 이야기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텀블벅은 지금까지 17,000여 건 넘는 프로젝트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서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독립창작자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 특색 있는 작품과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연간 1억 원 이상의 예술 후원금을 텀블벅을 통해 창작자들에게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펀딩이 단순히 소비 트렌드가 아닌 참여형 제작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오랫동안 제공해 오고 있지만 저희가 지난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 텀블벅에서 참여자 간 분쟁이나 약관 위반 등의 이슈가 발생한 프로젝트는 1% 미만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 텀블벅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영세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비율이 과반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이슈 발생 비율이 적다는 점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것처럼 법제상 단일한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플랫폼의 이 3자 간의 상호 신뢰와 투명성에 기반해서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킥스타터와 같은 해외 플랫폼의 경우에도 아까 윤민석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자체 약관과 운영 규정을 통해서 국내의 20배 이상의 규모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참여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먼저 조달한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기본 취지에 상이한 프로젝트로 인해서 자금 조달자와 제공자 간의 인식 차이가 발생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새로 만드는 것으로 포장을 한다거나 모금 목적이나 제작 계획, 예산 등을 분명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진행이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 텀블벅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프로젝트가 모금 목적, 예산, 계획 등을 충실히 기재하게끔 하고 있으며 이미 출시된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펀딩이나 제3자에게 기부하기 위한 펀딩은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업계에서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운영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원자와 창작자 간의 기대치가 다른 경우라든지 프로젝트가 원래 계획된 바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만약에 참여자가 이 모금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펀딩이라는 것의 특수성이 뭔지를 알고 모금 취지에 맞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면 대부분의 분쟁은 플랫폼의 중재를 통해 약관과 프로젝트에 기재된 약정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간의 소통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전자상거래와 분간하기 힘든 판매성 프로젝트나 예산 계획 등이 충실히 기재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가 아닌 모금이라는 고유한 방식임을 저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 주요 플랫폼들이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합의하에 운영을 해서 취지에 맞는 프로젝트들이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참여자들에게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강화해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크라우드 펀딩의 고유한 거래 형태와 맞지 않는 전자상거래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로 하는 창작자들은 사실 쓸 수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일반 판매업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모델이 변질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의 본질적인 장점인 신생업체나 개인의 자금 조달 기능이 훼손될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또 만약에 업체 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제가 적용이 될 경우에도 저희 텀블벅과 같이 음반, 공연, 예술, 게임과 같은 창작 활동을 지지하기 위한 펀딩에까지 후원자가 아닌을 전제로 한 기준이 적용되어 버려서 이러한 분야의 새로운 시도들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저희 텀블벅 또는 오늘 와주신 와디즈와 같은 업계 업체들이 힘을 합쳐서 업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성용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정보의 갱신 의무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참여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본연의 취지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민 리더님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은 와디즈 장정원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지금 토론문을 보니까 거의 발표문 수준으로 많이 준비하신 분들이 좀 있어서 핵심 사항 위주로 10분 내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와디즈 플랫폼의 준법감시를 총괄하고 있는 장정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에서 많은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라우드 펀딩 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올바른 입법 방향 제시를 위해서 관심 가지고 토론회 개최해 주신 윤관석 위원장님과 그리고 발제해주신 윤민석 박사님, 다른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단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저희도 설립한 이래에 약 7천여 개의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면서 메이커 운동 활성화 그리고 제도 창업 저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된 보상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생산과 유통 시에 기여하는 새로운 어떤 창구이자 또 채널로서 점점 자리 잡고 있고 확장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 잘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의의나 역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재 와디즈 같은 경우에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외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내지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나왔던 그런 다양한 제도에서의 개선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잘 참작이 돼서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도 제도와 내지는 입법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는 신제품을 개발한 어떤 상태에서 시장 검증의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 생산 또는 개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서포터들 입장에서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또 제작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 그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접하며 또 프로젝트를 동시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소비의 경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생산 측면에서는 개인이나 많은 기업들이
본격적인 대량 생산 전 첫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선보임으로써 피드백을 받고 또 그렇게 쌓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향후 제조나 물류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커뮤니티와 또 소통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또 시장 데이터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와디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그 2019년 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98%에 이르는 메이커의 비중이 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있고 이 중 45%는 업력 5년 미만의 신생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크라우드 펀딩이 첫 제품을 선보이는 시작 단계에서의 실패와 위험을 용인하는 과정에서 또 자유롭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문화들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저희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온 주로 전자상거래법과의 그런 체제가 잘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크라우드 펀딩의 체계와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나 해외를 불문하고 펀딩의 참여 단계에서부터 자금 정산, 생산, 배송에 이르기까지 크라우드 펀딩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로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래성 내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고자 자금을 사용하려는 목적 등을 밝히는 점, 그리고 자금이 또 선정산되어 지급되는 점, 그리고 전자상거래보다는 훨씬 더 오랜 생산과 배송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굉장히 다양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규율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러한 부분을 통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그런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특정 기간 내에 또 제품 제작과 생산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다량 공개된 상태에서 그 프로젝트 단위를 지내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물론 서포터 입장에서는 또 다양한 어떤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이든 아니면 그게 표준 약관, 뭐 가이드라인으로 어떠한 형태인지를 불문하고 예를 들어서 자금의 사용 목적, 그리고 리워드 제작과 생산 계획,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의 위험 고지, 그리고 약속 변경에 따른 사전 정정 공지, 그리고 약속이 불이행됐을 때 어떠한 책임 내용을 질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 의무가 좀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개업자 역시도 서포트 대상으로 플랫폼 안에서의 다양한 위험 고지 프로세스와 함께 프로젝트 실패율이나 약속이 지연되지 않았을 때의 비율 등 투명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메이커와 또 서포터가 투명한 그런 펀딩 생태계 안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실제 와디즈의 경우에도 메이커 신뢰도를 저해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이슈를 경험하면서 2020년 6월부터 신뢰센터를 오픈해서 다양한 회원보호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배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또 투명성 보고서를 매월 발간이나 기성품 리워드를 진행한 사례, 그리고 허위사실 공시 등에 관한 신고를 받고 또 그 관련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제 발표 그 토론문에 나와 있지만 킥스타터와 같은 가장 세계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도 중요한 어떤 프로젝트 실패율과 부실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참작을 하여서 업계 가이드라인이나 약관이 만들어져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제조 및 판매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출시하는 과정에서 실제 미래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어하는 니즈와 또 데이터 기반의 생산 유통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즈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크라우드 펀딩에 단지 꼭 국한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생산과 유통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좀 더 선진화된 입법과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정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이구형 입법조사관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온 이구형 조사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자리 마련해주신 정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이제 좋은 의견 계속 주시고 계신 발자자님, 토론자님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순기능이나 역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다른 줄이고 일단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플랫폼 중 하나의 와디즈에 들어가서 한번 물건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물론 구매라는 말보다는 투자라는 말이 아마 더 정확하겠지만 일단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일단 와디즈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프로젝트별로 스토리, 반환 정책, 새 소식, 커뮤니티, 서포터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정보에 대한 공유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 소식 항목에서는 이제 자금 수요자 즉 메이커에 대한 FAQ나 문의사항, 응원, 뭐 체험 리뷰 같은 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자금 공급자가 펀딩하기를 선택한 경우 와디즈는 이제 해당 행위가 결제가 아닌 펀딩에 해당하며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할 수 있고 펀딩 종료 후에는 결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리워드가 즉시 배송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일단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디즈 고지 화면이 먼저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제 예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약관 동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와디즈는 펀딩에 대한 결제 전에 중개업자의 면책 약관에 대한 자금 공급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 표시되는 면책 약관 내용을 보면 뭐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자로서 펀딩 받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래서 부상품 제공 등에 관한 뭐 지연이나 제품 하자로 인한 법적 책임은 프로젝트 개설자가 부담합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면책 약관에 동의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 해본 다음에 이제 중개업체 약관이랑 정책 현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역시 이제 일단은 제일 대표적 사업자 중 하나인 이제 와디즈를 기준으로 봤는데요. 보면 뭐 펀딩금 반환 정책이 범위에 대한 이제 정책을 보면 교환 및 AS에 관한 사항은 개별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눌러봤는데 프로젝트마다 교환 및 AS에 관한 고지 내용이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는 뭐 소비자 분쟁의결 기준에 따라서 AS나 환불을 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프로젝트도 있었고 어떤 프로젝트는 아주 단촐하게 한 문장으로 끝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개별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의 운영 정책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으나 좀 그렇게 달리 돼 있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펀딩금 반환 기준에 대해서도 이제 플랫폼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은 참고한다고 기재하고 있었는데 어떤 참고의 범위나 준용 수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다른 내용도 있는데 계속 가다 보면 이제 펀딩 관련해서 프로젝트 펀딩 서비스 이용 약관에 플랫폼에 이제 면책 조항들이 있습니다. 면책 조항을 보면 이제 회사는 중개자로서 당사자가 아니며 서포터와의 크라우드 펀딩 계약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메이커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 또는 중지시킨 경우 회원이 손해에 대해 배상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 등의 진실성이나 정확성, 신뢰성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면책 조항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종합해서 봤을 때 일단 어떤 문제점이 좀 느껴지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일단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면 앞에서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자금 공급자는 스스로를 매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제가 물건을 펀딩하는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도 물론 이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매매와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물건을 산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걸 어떻게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매수인과 또 유사한 지위에 있기는 있고요.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 자체의 속성은 투자에 가깝다라는 게 또 일반적인 또 연구 결과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분명히 자금 수요자의 허위 과장 광고나 사기나 뭐 하자 있는 반대급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공급자는 소비자로서는 어떤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보 집단 지성을 통한 검증을 통해서 통상 존재할 수 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이제 정보 비대칭이 분명 이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게 좀 순기능 중 하나로 보였는데, 현재 중개업자의 검증이 부실해질 경우 어떤 진실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피해가 작은 공급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중개업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약관 규정을 보면 어떤 크라우드 펀딩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메이커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뭐 업체, 뭐 배달 대행 업체 같은데 약관에서 어떤 소비자나 음식점에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나 상품 품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으로 해서 시정 조치까지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조치가 이미 들어간 그 약관보다 오히려 플랫폼에게 유리한 약관이 현재 멀쩡하게 그 현행 약관으로 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에게 어떤 식으로 더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가 필요할 걸로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사실 하나하나 따지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작은 공급자에게 이게 펀딩이고 펀딩에 따르는 위험성이 어떤 게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고, 또 동시에 채무 불이행 등이나 뭐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 어떤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고, 또 불공정 거래로부터 자금 수요자, 즉 메이커죠. 메이커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어요. 메이커라고 해서 항상 강한 입장에 있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저는 일단은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과 표준약관 규제하는 방안이 당연히 다 가능할 텐데, 법률 재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전 당연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일단은 법률 규제는 최소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그 표준약관에 의한 규제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준약관을 하는 과정에서, 약관 제정 과정에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들에게 좀 과도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이 마련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이 마련되지 않도록 기존의 불공정 약관 사례를 좀 최대한 참고해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거나 배상 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나, 또는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 상실시키는 조항 같은 게 이제 뭐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 사례로 제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 약관 제정 시에 그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해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 주도하는 업체에게 좀 과도하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이 마련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옆에도 와 계시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의 좀 개입이나 아니면 검토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오늘 뭐 어떤 개별 약관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세히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예시 한두 개만 좀 들었는데, 일단은 표준 약관을 만들 경우에는 최대한 그게 불공정성이 완화되고 특정 플랫폼에 유리한 측면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내용인데, 현재 표시 광고 공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뭐 소비자에 대한 허위 내용이나 아니면 뭐 잘못 알게 했으니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약관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현행 단행법들을 어떤 위반하는 약관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약관의 규정이 있다 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을 배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관련 법률에 대한 적용 상황도 한번 논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기타 사항으로 한번 추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비자들이 집단 지성에 의한 소비자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그 작은 공급자들이 집단 지성에 의한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와디즈의 새 소식, 각 프로젝트의 소식 항목을 보면 그런 게 약간 모자란 측면도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일단 저는 표준 약관을 예로 들었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표준 약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구형 입법조사관님의 토론이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렇게 이제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대 크라우드 펀딩 업체 텀블벅과 와디즈 관계자께서 잘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 박지훈 전자거래과장님을 모시고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박지훈입니다. 예, 앞에서 저기 토론 패널 분들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감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제 내용에서도 사실 언급이 되었지만요. 그 보상형 뭐 크라우드 펀딩을 청약철회 등 그 여러 측면에서 이제 전자상거래법으로 완전히 포섭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당한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같이 그 자본력이 이제 부족한 뭐 창업 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뭐 벤처 기업 등 이런 많은 그 중소 제조 기업들에게 자본 조달이나 뭐 제품 개발, 재고 관리, 판로 개척 등의 이제 안정화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법제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부분은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만 이제 뭐 발제 내용 중에서도 사실 보시면은 법적 뭐 공백이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뭐 현장에서 뭐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좀 추가로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뭐 입법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그 입법 목적이라든지 뭐 취지를 명확히 좀 제시할 수 있어야지 좀 일관성이라든지 방향성을 좀 가진 그런 입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중소기업의 뭐 자본 조달이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은 뭐 자금 공급을 하고 보상을 받는 자금 공급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물론 뭐 자금 뭐 수요자인 중소기업과 자금 공급자 등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뭐 기울될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양자 간의 이해가 뭐 상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조문 작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립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청약 철회권 그 인정 여부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상법을 이제 집행해 오다 보면은 굉장히 이 청약 철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아주 그 사업자라든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그 온라인 상품 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직접 그 상품을 만져보지 않고 비대면하는 거래 특성 때문에 사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청약 철회와 대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이렇게 반송된다면은 사업자의 어떤 재판매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철회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 큰 이제 부작용이 사실 없는데요. 보상형 그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에는 자금 공급자가 제공한 이 펀드 자금이 주로 상품 뭐 개발 비용 등 뭐 어떤 뭐 인건비라든지 등등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보상으로 이렇게 제공된 어떤 물품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품질 문제 등으로 해서
자금 공급자의 청약 체류로 만약에 반송이 될 경우에 재판매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현행 전상법에 따르면은 주문 제작, 판매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적용이 사실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주문 제작 판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사업자하고 소비자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청약 철회권 이 문제는 발제 내용에 보시면은 아마 실질적으로 발제하신 교수님께서 자금 공급자의 어떤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약 체결 후에 청약 철회는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물건 등이 도착한 후에 청약 철회는 인정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마 발제 내용에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을 운영해 오면서 품질 불량이라든지 표시 광고 어떤 상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그런 영역 때문에 아마 소비자를 좀 이렇게 자금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아마 취하시는 걸로 제안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마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청약 철회권이 만약에 광범위하게 인정이 된다든지 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의 어떤 융통이라든지 자본력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부족한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떤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금 수요자에 대한 안전 장치라든지 그리고 자금 공급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새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약 철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측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건 등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물건의 어떤 정보가 어떤 거래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잦은 변경이 있다. 그러면 소비자 특히 자금 공급자의 어떤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실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자금 공급자의 불만이 굉장히 커진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것도 청약 철회 어떤 그런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자금 수요자라든지 공급자 간의 어떤 좀 실익적 측면을 적절히 이렇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박 과장님 토론 감사합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입장 다르게 자금 수요자인 혁신 창업가 그리고 또 자금 공급자인 서포터 겸 소비자 이 양자 간의 이익을 조화롭게 이제 균형시키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는 그런 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각 매우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들에 반박하겠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사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중개업자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할 부분은 맞습니다. 책임이 좀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사실 그런 책임이 너무 강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성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국내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의 양대 산맥, 와디즈와 텀블벅 이 양대 체계로 공고화될 가능성이 높죠. 새로운 시장 진입 장벽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도 소비자원에 있었으니까
사실 소비자가 있어야지만 시장이 성장을 합니다. 소비자의 보호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장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양쪽의 그 적절한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때마침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전자상거래법을 이제 전면 개정을 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될 때까지 얼마나 좀 많은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그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많은 개선이라든지 법정 그 사항이 좀 논의가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이번 세미나 비대면 시대 중소기업 생산 유통 혁신 방안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 접목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여러 청취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참여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